안녕하십니까, 김영삼입니다.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해와우의 그 6째 시간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최근에 이승만 대통령 관련된 책을 한 권 냈는데요. 그걸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기획자들이란 책인데요. 이 책은 대한민국 건국을 도와준 그런 분들을 제가 모아서 그분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건국을 도왔는지를 이제 쓴 책인데, 희한하게도 이 책을 쓰면서 제가 놀란 것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직접적인 인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건국을 정리하는 그런 연구는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인맥 연구하고 거의 동일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뜨신 분들 있으면 한번 그 일독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게 이제 대한민국 정체성 총서의 마지막 권으로 나왔는데요. 100년 동안이라는 데서 나온 이 대한민국 정체성 총서 30권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옆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기증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만든 역작이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연구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본론으로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 청산도 안 했고 친일파를 비호를 했다 하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우리는 그 비난에 앞서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세종대왕 동상이 서 있습니다. 저는 이 동상을 볼 때마다 왜 이 동상이 여기 서 있을까와 함께 책을 읽고 있는 이런 모습에 저는 주목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 40개국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의 가장 상징거리에 서 있는 동상들을 유심히 지켜봤는데요. 유럽이라든지 가난한 나라 어디를 가든 그 나라의 그 위대한 인물, 그 나라의 국민들이 가장 추앙하는, 존경하는 인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말을 타고 칼이나 창이나 활을 들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세종임금께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가 문민 통치의 전형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선시대 500년 동안 우리는 붓을 든 문인들이 칼을 든 무인들을 찍어 누르고 권력을 행사한, 정말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그런 나라입니다. 문치가 좋으냐 무치가 좋으냐 이런 논란을 떠나서 우리는 문치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선왕조실록 같은 기록문화를 받았고, 그리고 오늘날 이 뜨거운 교육열, 이런 것들은 다 문치가 가져온 위대한 유산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문치를 택함으로 인해서 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우선 자생적 근대화에 실패를 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이 몇 년 전에 그 중앙방문에서 했던 산업공상의 나라 조선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양반이 딱 누워가지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이놈들 열심히 일 안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는 이런 시스템. 조선의 산업이라고는 농업밖에 없기 때문에 1950년 20세기 중반까지 우리는 농업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전 국민이 쌀밥이라도 정말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자 하는 게 소원인 이런 나라가 됐었습니다.
산업공상의 이런 엄격한 신분구조. 그런데 반면에 이웃나라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은 희한하게도 기술자를 상당히 예우를 했습니다. 비근한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임진왜란 때 조선을 쳐들어온 일본군이 수많은 포로들을 잡아갔는데 그 포로 중에 거의 대다수가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자기 기술은 그야말로 당대 최첨단 과학이 집중되어 있는 결정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조선에선 산업공상의 신분구조에서 가장 하층민으로 천대받던 이 도자기 기술자들이 일본에 건너가서는 정말 그 장인으로서 극진한 예우를 받았습니다. 모든 부역이라든지 이런 거 다 면제당하고 자기가 가진 재주를 가지고 세계 최고의 도자기만 만들어라. 이것이 일본 사람들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를 대표하는 아리따 약기, 사스마 약기 이런 것들은 전부 임진왜란 때 포로로 끌려간 조선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1600년대 초기에 우리나라에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표류해 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벨테브레라든지 하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표류해 오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일본 도자기가 훌륭하다고 유럽까지 소문이 나서 일본에 있는 도자기를 비싼 값을 주고 사기 위해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선박들이 무시로 일본을 드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제주도 근해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난파를 해서 한국으로 표류해온 사람들이 하멜이고 벨테브레입니다. 일본은 이처럼 유럽에다가 어마어마한 도자기를 비싼 값에 팔아서 그때 만든 그 돈으로 근대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선박들이 도자기만 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책도 갖다 주고 하면서 근대화를 해서 오늘날 일본의 근대화는 조선 도공들이 이루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뛰어난 도공들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그냥 양반들의 애완용 도자기나 만들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세계적인 재주를 활용을 하지 못해서 결국 국가 발전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는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컷이야말로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벌어지던 그 무렵에 외신들이 동북아 상황을 전하는 이런 건데요. 청나라, 그 다음에 일본군들이 조선을 짓밟는 모습, 그리고 저 뒤에서 러시아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 그 당시 외신에 의해서 전해졌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우리나라의 제철 산업의 수준이 이랬습니다. 그냥 농기구 정도나 만드는 이런 수준이었다면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은 1920년대에서 30년대 사이에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이 즈이가쿠라는 항공모함인데요. 저런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미국, 영국과 전쟁을 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뺏긴 것은 이완용이나 이런 을사오적이 나라를 팔아먹어서 나라를 뺏긴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국력 그리고 군사력 이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군사력과 국력의 차이가 결국은 우리가 1910년에 나라를 일본에 뺏기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일본이 러시아를 물리치고 승리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윤치호의 일기에 의하면 러일 전쟁으로 제물파바다에서 포탄이 날아다니고 있을 때 고종은 점쟁이들의 말을 듣고 궁궐 기둥 밑에다가 큰 솥을 묻었다고 그래요.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기기를 바라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일본이 조선 경제를 침탈을 할 때 어떤 일들을 벌였느냐. 일단 조선의 화폐를 아주 평가절하를 해서 거의 헐값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조선의 국부를 완전히 엉망진창을 만든 거죠. 그리고 토지조사령을 내려서 토지의 상당 부분
주인이 애매모호한 것들은 다 조선 그 척식회사에서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선 회사랑을 발표해서 조선 회사가는 회사도 못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이권들을 일본이 가져가 가지고 일본이 이제 그 공장이 필요하게 된 것은 이제 중일 전쟁 만주사변이 일어나면서부터입니다. 자꾸 뭐 이제 그 보급선이 가까운 만주로 그 만주에 주둔하고 있는 그런 관동군의 보급을 위해서 일본이 조선 북부 지역에다가 공장을 건설해서 여기서 만주군에게 보급을 하기 시작했고, 또 미국하고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처음에는 뭐 승승장구했습니다만은 1943년부터 일본 본토가 미군 폭격기에 폭격을 받아가지고 산업시설이 부서지니까 하나둘씩 조선에다가 산업시설을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몇 가지 남아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데요. 만약 그 당시에 일본이 그런 그 여러가지 공장시설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었다면 아마 우리가 산업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겠죠. 그런데 일본이 만든 시설들 6.25를 통해서 또 거의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이 남기고 간 것도 없고 일본이 우리한테 준 것도 별로 없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해방을 맞게 된 겁니다. 자, 친일 인명사전에 보면 뭐 일본 사람 뭐를 그 도와주고 일본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이렇게 그 규정을 해놨는데요. 과연 그러면 그런 판단이 옳으냐 하는 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들은 거의 대부분 소규모의 그 고리대금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의 토지 이런 것들을 담보로 해서 아주 이율이 비싼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조선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못 갚으면 일본 헌병을 동원해서 이 담보로 맡긴 이 땅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건너온 일본 사람들, 조선에 살면서 아주 손쉽게 토지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주가 된 거죠.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조선인들에게 소작을 주면서 거의 60%에 가까운 고율의 소작료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에게만 소작료를 책정을 하면은 여러 가지 말썽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조선인 지주 측에도 똑같은 고율의 소작료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땅을 좀 가지고 있는 지주계층들은 뭐 땅을 다 소작을 주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소작료가 뭐 1년에 그 사람들이 소작인들이 뼈 빠지게 일한 60%가 소작료로 들어오니까 고민할 게 뭐 있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선을 그야말로 분할 통치를 한 거죠. 양반 지주계층들은 예우를 해주고 일반 소작인 백성들은 그야말로 개돼지처럼 부려먹는 이런 그 분할 통치 방식을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땅 좀 있는 양반 지주계층들이야 뭐 열심히 살고 뭐 어떻게 하든 뭐 소작료가 들어오니까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야말로 땅떼기 하나 없는 데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똑똑한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일제시대에 똑똑한 사람들이 갈 수 있었던 길은 그야말로 뭐 공부 열심히 해서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을 해서 관리가 돼서 조선 총독부에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뭐 군수가 되거나 뭐 이런 정도였겠죠. 그리고 또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뭐 판검사가 되거나, 그리고 일본군에 입대를 해서 일본군을 위한 군인이 되거나 또 일부 교사가 되거나 하는 거 외에 무슨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친일 인명사전에 의하면은 이렇게 그야말로 조선의 그 조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뭐 고등문관 시험에서 합격을 해서 뭐 군수가 된 사람 다 친일파로 되어 있습니다. 육군의 경우, 일본 육군의 경우 입대해서 소위 이상을 한 사람들 다 친일파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친일파라는 규정이 이게 옳은 것이냐?
하는 점들을 우리는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일제시대에 그 기업을 했던 사람들 나중에 그 해방이 된 이후에 그 반민특위에 끌려가서 아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 1번이 박흥식 씨고 2번이 김현수 씨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어떤 일을 했기에 친일파 1, 2호로 체포를 당했을까요?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흥식 씨는 조선비행기공업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일제에 비행기를 만드는데 협조했다 해서 반민특위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박흥식 씨가 비행기 공업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1944년에 조선군 사령부의 명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안양에다가 조선 비행기 공업 공장을 건설하고, 그리고 회사 설립을 등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조선 비행기 공업의 직원으로 채용이 되면 일제의 징용이나 징병으로 끌려가는 것이 면제됐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비행기 공업도 이렇게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그런 데였기 때문이죠. 박흥식 씨는 회사 설립 등기를 하기도 전에 2,800명을 직원으로 긴급 채용을 합니다. 왜? 이 사람들 끌려가면 다 일제시대 때 이제 전쟁 말기에 총알바지로 아마 죽거나 이럴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2,800명을 뽑을 때 누구를 뽑았느냐? 기록에 의하면 애국선열의 후손이나 독립운동자 가족, 그리고 유력자 자제들을 대거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징용이나 징병으로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돼서 죽는 것을 막았습니다. 또 직원 300명을 뽑아가지고 일본 나고야와 만주 봉천에 있는 비행기 제작사에 기술 습득을 위해서 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때 우리가 기술 습득을 제대로 해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 기술을 전수했다면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엄청난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술자를 뽑아가지고 보낸 지 얼마 후에 일본군이 항복을 해서 결국은 뭐 별로 배우지도 못하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죠. 화면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로 이겁니다. 그 당시에 1944년이면 그야말로 모든 물자가 귀했고, 특히 이런 고급 그 비행기를 만드는 그런 가공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행기를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최고급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구하기도 힘들 때입니다. 비행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일본군의 지상명령에 의해서 박흥식 씨가 상하이 주둔 일본군 사령관의 도움을 받아서 당시 시가 6억 원어치 1,400대의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정밀 가공 기계를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안양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물자라든지 이런 게 뭐 보급도 안 되고 그래서 박흥식 씨는 해방이 될 때까지 조선 비행기 공업에서 비행기를 단 한 대도 만들어서 일본군에게 납품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버린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때 박흥식 씨가 만들어 놓은 그 조선 비행기 공업, 그 안에 들어있던 가만히 비행기를 가공할 수 있는 최신의 기계와 자재와 기술자들이 그 이후에 다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좀 아깝기도 하고, 화면 한번 켜주시죠. 박흥식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통탄을 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생산할 수 있을 만큼 완비된 공장이 신생조국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냐를 생각할 때 나는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 그 이후에 기계시설만이라도 다시 모아보려고 백방으로 손을 써보았지만 이미 산지사방으로 조각조각 흩어져 버린 그 기계들을 다시 모으지 못하고 말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해방 후에 조선 비행기 공업이 일제시대 일본을 위해서 비행기를 만들던 그런 공장이라고 해서
반민족 공장으로 낙인이 찍혀서 그 전평이라고 하는 좌익 세력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다 폐거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살려 있는 주민들이 그 공장에 들어가서 그 기계를 다 두들겨 부셔가지고 그거를 뜯어다가 고철로 다 팔아먹은 거예요. 만에 하나 그 당시에 정말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밀 가공 시설들이 저런 식으로 파괴되지 않고 해방조국에 그야말로 남아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박흥식 씨를 조선 비행기공을 통해서 일제 그 협조했다는 그 명목으로 반민특위에 체포해서 그 사람의 단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친일파에 대한 단죄입니다. 또 한 분 우리가 눈여겨볼 분이 있습니다. 경성방직을 운영하던 김현수 씨입니다. 우리가 1945년 해방 이후에 조선에 있는 근대적 의미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박흥식 씨의 그 화신백화점과 화신계열사와 김현수 씨가 운영을 한 경성방직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서 어쨌든 기업인이 나올 수 없도록 기업인들을 양성을 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망가뜨려 버렸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선 사람들이 기업을 하도록 용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용케도 이 두 분이야말로 거의 목숨 걸다시피 정말 하면서 이 두 기업을 키워온 겁니다. 그래서 박흥식 씨는 화신백화점을 통해서 민족 상권을 일본으로부터 지켜냈고, 김현수 씨는 경성방직에서 나오는 그런 옷감을 가지고 우리의 옷감 시장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김현수 씨도 반민특위에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김현수 씨가 어떤 일을 했는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씨는 1939년에 만주 지금으로 치면 심양 아래 소가둔이라는 지역에 남만방적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왜 김현수 씨가 거기다 만들었느냐? 그 당시에 조선 사람 중에 일본 사람들한테 땅을 뺏기고 어디 가서 먹고 살기도 힘드니 만주로 가서 중국 사람들에게 땅을 빌려가지고 학대를 받아가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중국인들에게 그렇게 학대받으면서 사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김현수 씨가 내가 저기에다가 공장을 세워서 저 조선 사람들의 자제들을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저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남만방적을 만든 다음에 그 직원들을 전부 그 만주벌판에서 중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대를 받으면서 일을 하던 그 조선 사람들의 자제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학교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조선어를 가르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게 나중에 1960년대 이후에 산업체 병설학교의 시초가 됩니다. 또한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의료보험을 실시를 해서 남만방적 주식회사에 다니는 모든 직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진적인 기업을 운영했습니다. 1945년에 그 지역이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그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니까 1,500명에 달하는 남만방적 직원들을 철수시켜서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떠나가 가지고 거의 가동이 중단된 이런 남한에 남아있던 방직공장에 그 기술자들을 보내서 우리나라의 방직공업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이분도 결국은 일제시대에 일본이 주는 그런 어떤 명예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맡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친일파로 낙인이 찍혀서 반민특위에 체포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겪은 이런 상황을 보면 과연 우리가
이 친일파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되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화면을 제가 보여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 당시에 우리 시대 상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문맹률 78%, 그 다음에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중학교 이상을 나온 사람이 2만 6천 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인구 2천만에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2만 6천 명에 불과했으니 나라 하나를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고급 인재가 필요합니까? 경찰도 있어야죠, 군인도 있어야죠, 교사도 있어야죠, 공무원도 있어야죠. 수많은 엘리트 인재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중학교 이상을 나온 사람이 2만 6천 명에 불과한 나라에서 친일파 빼고 뭐 빼고 이러면은 국가를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친일파 논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친일파 논란 이전에 해방 당시에 우리나라에 중학교 이상을 나온 고등교육 이수자가 2만 6천 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이 현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친일파를 우리가 뭐 등용해서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그러면은 일제시대 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 한 떼기 없는 그런 소작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고등공관 시험을 봐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협조하는 공무원이 되거나 군인이 되거나 교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욕하고 다 배제를 시키면 이 건국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누가 운영을 하겠습니까? 제가 프랑스나 독일의 사례를 연구를 해보니까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치였습니다. 나치로서 많은 악행들을 저질렀죠. 유대인을 학살하거나 유대인의 재산을 뺏거나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군인이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따라서 그 사람이 나치였기 때문에 처벌을 한 게 아니고 나치였지만 국가나 상부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유태인을 학살하거나 유태인의 재산을 뺏거나 하는 거에 어떡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부의 명령 없이 개인의 어떤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거나 유대인이 가진 재산을 뺏거나 이런 사람들은 처벌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식민지 36년 동안 단지 그 사람이 어떤 직위에 있었다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을 처벌을 하고 그 사람을 친일파로 배제하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사고방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악질적인 친일파들은 끝까지 발본색원해서 그 사람들의 악행을 우리가 고발을 하고 그 사람들이 부당하게 만든 재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환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선의의 사람들까지 친일파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우리의 국가 운영하는데 배제를 했다면 과연 우리가 오늘과 같은 이 산업화 근대화를 짧은 시간 내에 이룰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북한에서 농지개혁을, 토지개혁을 당해가지고 수많은 지주계급, 그 다음에 기독교인, 그리고 잘 훈련된 지식인들이 쫓겨났습니다. 그 사람들 다 친일파라는 낙인이 찍혀서 남한으로 할 수 없이 월남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이 얘기하는 친일파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공산화 혁명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친일파라는 낙인을 찍어서 추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친일파 논란이 해방 이후에 가장 먼저 튀어나온 계기는 이승만과 박헌영이 회담을 해서 박헌영이가 조선인민공화국의 당수를 맡아달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에게 권유를 했는데
이승만이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자 박헌영이 이승만을 친일파 집단이라고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이승만은 공산주의는 콜레라 같아서 저놈들하고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방 이후의 상황을 보면 친일파의 논란은 공산주의자들이 그야말로 진정한 민족주의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지, 그 시대에서 친일파를 골라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그야말로 망신을 주기 위한 이런 식의 친일파 논란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악질 친일파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우리가 발본석원에서 찾아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하는 것을 역사에 밝혀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정말 대한민국을 독립시키고 이 나라의 그 독립을 위해서 싸운 독립운동가들을 친일파에 대해서 욕을 하는 만큼 정말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독립운동을 했고 이분은 어떤 활동을 했고 왜 이분들에게는 예우를 안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밝혀내서 친일파 문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